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듣다 보면 사심이 생기는 에듀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근대사회 태동 부분에서 바로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인데요. 바로 신분제가 동요되고 새로운 사상이 전달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도 워낙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일단 먼저 신분제 동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좀 필기 먼저 하고 그리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분제 동요부터 좀 살펴보면은요. 신분제가 어떻게 동요되느냐. 이 부분은 이렇게 피라미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전에는 원래 우리가 배웠던 그런 신분제 피라미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양반은 얼마 없었고 소수의 양반, 그 밑에는 중인이 있었고 그리고 상민, 일반 농민들, 수공업자들 상민이 있었고 노비가 많았었습니다. 자, 이런 식이었죠. 노비는 왜 많았느냐. 일천즉천, 한쪽이 천하면 또 무조건 노비가 되기 때문에 노비 수가 점점 많아졌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양난을 거치게 되면서 군공을 세운다든지 임진왜란한테 잘 싸웠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노비여도 군공을 세우면은 일반 상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가 이제 세금이 모자라니까 어느 정도 납속, 돈이 많은 상인들한테 납속책으로 해서 기부금을 받고 그들을 약간 양반처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공명첩. 자, 공명첩이라는 것도 사료로 많이 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무슨 식의 위임 임명장이고 사람 이름이 동그랗게 빵빵 뚫려 있다. 그렇게 공으로 공명, 이름이 공명으로 나눠 있고 이름만 쓰면 임명장이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팔았다는 거죠. 이런 식의 공명첩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양반의 수가 아주 많아지게 돼요. 이렇게. 중인도 조금 줄게 되고요. 그리고 상민도 줄고 노비가 더 줄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요건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양하게 많아지기도 하면서 이 상민들이 양반의 족보를 사고 양반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분홍층, 거상들, 이런 독점상인들 양반 신분 그냥 족보 위주로 양반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사료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갓을 쓰고 양반 행세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반은 이 붕당 과정에서 분화가 되는데요. 이제 권반, 권력 있는 권반도 있고 그 고을에서만 어느 정도 권력 유지하는 향반이 있고 완전 몰락한 잔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양반도 이제는 되게 소위 특권층이었지만 되게 다양하게 바뀌게 되고 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소청운동,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줘라. 우리도 높은 관직에 오르고 싶다라는 서얼들이 어려운 말이지만 허통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청요직에 진출하게 해줘라. 우리도 나름 양반의 자제들이다. 통하게 허용해줘라 라는 소리죠. 높은 관직에 못 올라가게 했던 거를 해결해달라. 자, 그리고 신의 허통도 있었고 이런 중인들 중에서도 서를 좀 이렇게 실제로 등용을 했던 부분이 규장각, 검서관이었죠. 기억나시죠? 정조가 규장관 검서관으로 이덕모, 박제가 유득공을 썼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울들은 어느 정도 좀 쓰게 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상민 같은 경우에는 분홍층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약간 약간 독점 상인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족보를 위조하거나 아니면 앞에 있었던 납속이나 공명첩을 통해서 이들도 양반이 되는 거예요. 양반의 신분을 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조선 후기에 김홍도의 그림이 있어요. 김홍도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엄마는 막 이렇게 길쌈을 메고 있고 아빠도 뭔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복장은 양반이야. 그리고 뒤에 있는 자식은 글 공부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몰락 양반일 수도 있다. 양반 행사는 하고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막 품팔이를 하고 있고 그래도 자식은 교육시키는 우리나라의 마인드. 그럴 수도 있지만 분홍층일 수도 있다. 부유한 농민층인데 여전히 이런 일은 하면서 양반의 족보를 사고 뒤에는 자식들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분이 흔들렸던 그런 시기가 조선 후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노비에서도 빅사건이 있습니다. 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비들이 막 도망노비가 많아지는 거. 여러분 추노 보셨죠? 언년이 그래서 도망노비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이제 노비를 좀 줄여주자. 왜냐면 그때는 세금이 국가 세금이 너무 안 거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금을 좀 제대로 걷기 위해서 양인을 늘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영조 때 노비 종모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노비가 종모, 딸을 종, 엄마를 따른다. 엄마가 양인이면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비 남자들이 양인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조선 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부유한 노비들이 생긴 거예요. 신공을 내는 납공노비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인과 따로 거주하면서 농사를 잘 지으면 어느 정도 좀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비들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런 노비들은 양인과 결혼을 해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그치만 그들은 돈은 있지만 노비 신분을 버리기 위해서 양인 여자와의 결혼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노비 종모법. 엄마가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이다. 종모. 엄마를 따른다. 어미모를 따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조 때 실시를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조금 노비가 줄어들었고 획기적으로 노비를 풀어주는 거. 사노비는 아니지만 공노비만 풀어줍니다. 공노비 해방. 바로 순조 때 공노비 해방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이 공노비는 국가에서 이제 일하는 공노비긴 한데 구체적으로는 궁궐에서 일하는 노비까지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일하는 노비지만 따로 이렇게 국가의 토지에서 일하는 납공노비들만 일단 풀어주게 돼요. 완전 공사노비 다 신분제 폐지한 건 갑오개혁 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비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 요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그런 신분과 관련된 그 사상과 관련된 조선 후기 사회 변화, 사상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 시기에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약간 되게 좀 사회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왜 사회가 혼란스러웠냐? 뭐 이양선 출몰, 외국배가 막 들어오기도 하고 전염병도 돌고 일단 삼정의 문란으로 먹고 살기 일단 힘들었어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이때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후천개벽 사상. 이 세상이 멸망할 거다. 종말이 올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1999년 종말론, 막 휴거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이씨왕조는 망하고 정씨왕조, 정도령이 와서 새로운 세상을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상의 변화에서 두 개의 종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학과 동학인 거죠. 서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예요. 하지만 천주교로 이게 이제 공부식으로 성경으로 이렇게 배우는 천주교로 들어오게 되는데 인간 평등 사상으로 많은 남인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이 막 좋아했지만 제사 거부 때문에 그걸로 이제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박해 시리즈를 한번 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정조 때 신해 박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유 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황사영의 백서 사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모든 박해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빅사건만 외우면 병인 박해 정도까지. 자, 이 세 가지의 박해가 있는데 그 스토리는 일단 신해 박해 같은 경우는 정조는 이렇게까지 그 천주교에 막 그렇게 박해가 심하지 않았어요. 좀 관대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조 때 그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신주를 소각하는 윤지충 신주 소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부모님의 그 신주는 부모님 그냥 그대로인데 제사상을 엎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식 거부라는 게 너무나 유교에서 너무 심하게 극단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마치 소문이 막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부모님의 그런 신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제사 지낼 때 약간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있거든요. 할아버지 사진 옆에 이렇게 놓는 그런 거. 근데 그거를 소각했다.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그 사건 때문에 뭐 진짜 제사상을 엎었네, 어머니 무덤을 팠네, 뭐 말도 안 되죠.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겨우 윤지충이 처형당하는 거. 윤지충이라는 단어만 알면 신해 박해입니다. 정조 때. 정조. 그 다음에 신유박해 같은 경우 정조 사후에 순조 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거는 정순왕후가 정조의 인물들, 정약용, 뭐 정약종, 이런 식으로 이 정조의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정약용이죠. 그래서 신유박해 같은 경우에는 정약용도 유배를 가고 강진으로 유배를 가고 바로 정약전도 유배를 가죠. 정약전은 자산어보를 흑산도에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황사영 백서 때문에 박해만 더 심해졌다. 이건 뭐냐?
백서라는 게 하얀 비단에다가 조그만 세필로 막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 빨리 중국에서 군사력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해줘라 막 이런 식의 내용이 황사영의 백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병인박해. 병인박해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 때죠. 이거는 최대 박해로 프랑스 선교사들이 9명이 죽은 거죠.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 처형한 뿐만이 아니라 거의 뭐 6,000명 죽였어요. 길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병인 양요 일어납니다. 이렇게 천주교 박해는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동학으로 넘어갈게요. 동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교조 최재우 이 교단을 만들었던, 동학은 우리나라 창시한 거예요. 최재우가 몰락 양반 출신인데 우리 마음 안에 신이 있다. 우리는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이래서 한 명 한 명이 신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인간평등, 인내천, 뭐 시천주 사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농민들이 특히 좋아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최재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게 사상이 다 섞였어요. 유교적인 부분, 불교적인 부분, 그 도교적인 부분, 막 부적도 쓰고 막 주술도 외우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민간 그런 일반 농민들하고 좀 마인드가 잘 맞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혹세무민, 백성을 속이고 어지럽히는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최재우다 이래가지고 최재우가 처형을 당하죠. 최재우가 처형을 당한 시기는 철종이 딱 죽고 고종으로 넘어간 시기라서 정확히는 고종으로, 고종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학과 동학을 정리하고 여기서는 역시 이 천주교 박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주로 어떤 식의 유형으로 나오냐면 왕과 신하가 뭐 이런 식으로 윤지충이 신주를 소각했다며 뭐 처형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왕 때 있었던 일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정약용을 유배 보내도록 해라. 아, 순조 때 관련된 거. 순조는 공노비해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홍경래난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왕과 신하의 대화 그런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사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병인박해 같은 경우에는 절두산 순교지 그 사진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서울의 절두산 목을 많이 뱄던 산 이래가지고 그 밑에 막 정말 한강이 빨갛게 변할 정도로 많은 목을 베었던 그런 병인박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병인양요랑 관련해서 개항기와 함께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신분제 동요는 이런 식으로 역피라미드로 바뀌게 됐다. 이 사건들, 뭐 서울 허통운동이라든지 규장각 검서관이라는 단어들, 그리고 족보위조와 납속 공명책으로 낭반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순조의 공노비해방, 영조의 노비종모법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복습하면서 한번 쭉 다시 훑어볼게요. 자, 교재 이쪽 부분 한번 펼쳐보시고요. 자, 양반층 분화 방금 배웠죠? 권력을 갖고 있는 양반은 권반. 향촌에서만 큰 소리 낼 수 있는 그 향촌에서만 겨우 권력이 유지되는 건 향반. 잔반은 몰락 양반입니다. 자, 중인들 중에서는 서울도 있고 그리고 일반 중인들 기술직 같은 약간 의학, 역학 이쪽도 중인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나도 높은 관직 서울 청유직 주로 3사예요. 3사에 진출하게 해줘라 이렇게 해서 집당 상소운동 이런 식으로 통청운동을 추진을 했고요. 사실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철종 때 이 서울들의 이런 통청운동을 좀 들어줍니다. 청유직에 진출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것을 신의 허통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철종 때 신의 허통으로 어쨌든 청유직 진출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정조 때 서울 출신 규장각 검서관을 등용하기도 한다.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같은 인물. 기술직 중인들도 우리들도 무시하지 말고 우리들도 양반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시 모임도 만들기도 해요. 그게 시사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로 이거를 위항문학. 위항문학이라는 건 일반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위항문학, 이항이라고도 하는데 이들도 나름 시를 모아가지고 이런 시 문집도 만들기도 했다. 위항문학 나오면 아, 중인, 기술직 진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유튜브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중인 의학, 역학, 산학 이런 식의 우리 잡과에 해당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상민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내거나 공명첩을 이용해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었다. 족보 위조, 족보 매매. 자, 노비 같은 경우에는 노비가 점차 줄어들게 된 게 동노비가 해방된 것도 있었고, 이런 식의 그런 노비 도망 노비들 이런 문제 때문에 노비 종모법도 영조 때 실시했고, 노비들도 결국에는 노비 수가 줄어들었다. 자, 이번에는 향촌 질서의 분위기. 요거는 그냥 한번 밑줄 치면서 보면 되니까요. 여러분 교재 이 부분 살펴보시고. 양반의 향촌 지배력이 약화됐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을 때 수령이 있으면 옆에서 이방, 향리가 있고 얘네들을 감시했던 유향소가 있었죠. 하지만 유향소가 폐지가 되면서 유향소는 이름이 향회가 됩니다. 향회. 그러면서 이 향회는 수령과 향리한테 원래는 수령을 감시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이 중간에 견제하는 기관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 향회 같은 경우에는 수령과 향리랑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정조가 수령의 권한을 되게 높였거든요. 이러면서 이 향회는 그냥 수령한테 어느 정도 건의만 좀 하는 그런 식의 기관이 되었고, 또한 이 수령과 향리와 향회가 똘똘 뭉치면서 이 향회를 누가 장악을 하게 되냐면 신향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신향은 무엇이냐? 그 동네에서 뭐 약간 분홍층이나 이런 도고로 성장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향리나 수령한테 돈을 주고 향회에 그런 관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반이 됐어. 뭐 그냥 족보만 양반이면 뭐해? 뭔가 양반 관직이 하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향회에는 좌수 별감이라는 관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여기 별감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마치 요즘으로 치면 지방의회 의원하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딱 명예로 관직까지 얻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향회에 진출한 새로운 이러한 분홍층이나 도고들을 신향이라고 했어요. 기존의 양반들은 구향이고 그 구향과 신향이 이 내용입니다. 자, 양반들은 문중 중심의 서원이나 자기네들 서원, 사후, 서원은 자신들의 스승님들, 유교적인 스승님들을 모시고 교육기관을 하는 게 서원이고요. 사후는 제사의 기능만 갖고 있는 거예요. 교육 기능 없어요. 우리 문중에 이황 선생님이 있다. 이황 선생님을 기리는 제사 지내는 곳, 사당 같은 곳, 그게 사후입니다. 서원은 제사와 교육의 기능이 있는 거고요. 사후는 그냥 제사의 기능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향임직을 진출한다. 아까 이런 별감 같은 그런 향임직, 향회의 관직을 향임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과 결탁해서 돈으로 결탁해서 향회에 참여했고, 이들이 결국 신향이 되다 보니까 구향과 신향이 대립을 일어나는 이것을 향전이라고 해요. 요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향은 기존에 원래 살았던 그 고을에서 오래 살았던 유지들, 그런 양반들, 기존 양반들이고, 이제 수령들은 기존 양반들보다는 돈을 나한테 많이 주는 신향이 훨씬 다루기 편한 거지. 그래가지고 분홍층하고 결탁하면서 그럼 너희들 향야 간직을 줄게. 근데 구향이 원래 그 향에는 우리가 장악했던 거야. 신향이 나는 돈 주고 샀어.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는 신향이 향예를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향예가 이제는 수령의 부세 자문 기구하로 약간 유양소 같은 그런 권위가 없고 권위가 떨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가족 제도도 부계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 전에 우리가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까지는 자녀 균분 상속,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 상관없이 제사도 지낼 수 있었고 여자의 제가가 허용이 가능했는데, 심지어 고려 말에는 남자가 여자네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뭐라 그래? 대류사위제 이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가댁에서 살았었어요. 외척 쪽으로 그랬었는데, 이게 완전 의리를 중시하고 점점점 가부장적으로 바뀌게 돼요. 조선 후기에는 친형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시집살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외가살이었는데. 그래서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를 되게 중시하다 보니까 장자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는 그런 식의 약간 자기의 그런 뭐라 그래?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식의 친형제도. 친형제도는 시집살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는 가족제도가 약간 좀 가부장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사상에 대한 부분은 아까 필기를 한 거죠. 자, 천주교 서학으로 전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서학이라서 반대로 우리가 만든 이렇게 종교에서 동학이 되는 거예요. 자, 수용은 청에 다녀온 사신에 의해서 이 서학으로 수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천주시리 이런 식의 책이 들어오면서 이 청에 다녀온 사신이라고 한다면 연행사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이 남녀 평등, 뭐 이런 신분 평등 사상과 조상에 대한 제사 거부 이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신, 해, 신, 유, 병, 인 요 순서 기억해 주시고요. 신해는 1791년 신해통공과 같은 연도입니다. 권상현 윤지충만 기억해 주세요. 윤지충을 어떻게 보면 좋냐면 우리가 흔히 좀 나쁜 말로 곤충 충자잖아요. 여기저기 충을 많이 붙이죠. 자, 그런 식으로 부모님의 신주로 소확했다니 효도도 안 하는 이런 충, 뭐 이런 식으로 윤지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지충 부모님의 신주로 소확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고요. 신유 박해 때는 이때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 처형당했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전의 자산 어보 정도. 정약용은 너무 책이 많아요. 뭐 여유당 전서에 보면은 목미심서, 경세유표 뭐 너무 많죠. 자, 그 다음에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인해서 이건 신유박해 다음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황사영 백서 사건을 빌미로 신유박해 일어난 게 아니라 신유박해 때 이렇게 많이 죽고 유배되고 하니까 그거를 다 상황을 막 몰래 적어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려고 했던 황사영의 백서가 걸려서 오히려 탄압만 거세졌다. 그 다음에 병인 박해는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처형을 하게 되고요. 절두산에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병인 양용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그런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 한 번 더 순서 잡을 거고요. 자, 최재우 창시의 동학으로 넘어갈게요. 자, 동학 같은 경우는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앙까지 합친 부적도 막 쓰고요. 나중에 동학 농민군들이 막 전투 때 부적도수 이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죽는다. 막 주술을 외우고 막 그럽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보국 안민,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후천개벽사상,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시천주, 나의 마음속에 한울림을 모신다. 이분들이 믿는 그 신이 한울림이거든요. 그래서 한울림을 내 몸에 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는 모두 신을 모신 존재니까 모두 소중한다. 소중한 내 존재.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동학의 교리는요. 동경대자는 교리집이고요. 이 용담유사는 포교 가사집. 이게 무엇이냐? 찬송가예요, 찬송가. 그래서 동경대자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 같은 거고 용담유사는 때가 왔네, 때가 왔네, 어저씨구 뭐 이런 식의 포교 가사집, 약간 찬송가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번에는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관련 왕 순서, 시기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홍경래 같은 경우는 순조 때, 자, 임술농민봉기는 철종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홍경래 난 같은 경우에는 1811이라고 했죠. 열받아 하면서 11. 자, 삼정의문란이 너무 심한 부분도 있었고요. 평안도에 대한 차별이 심합니다. 요거에 관련된 사료가 뭐가 나오냐면 과거에 평안도가 되게 많이 과거에 급제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딜 가나 평안도 놈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식의 사료가 나오면 평안도 놈 홍경래난이에요. 그리고 홍경래난에 관련된 건 우군칙. 홍경래는 우리 보면 그 이름이 들어가 버리기가 너무 쉽잖아요, 사료에. 그러니까 우군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몰랑양반 홍경래가 주도하긴 했지만 그쪽에 있는 이런 평안도 사람들,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홍경래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평안도와 함경도는 예로부터 좀 차별받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일단 불만을 이제 폭발하게 되고 정주성을 점령했고 관군에게 결국 진압됩니다. 임술농민봉기가 전국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임술농민봉기의 원인은 딱 삼정의문란. 그쪽이 딱 그쪽이에요. 경상도, 전라도 그쪽. 그래서 진주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몰락 양반 유계춘이 백낙신에 이런 부정부패, 탐합, 너무 세금을 많이 걷고 삼정의문란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유계춘이 일어났어. 그래서 결국 전국으로 확산이 됐다. 삼정의문란이 원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에서 박규수를 안핵사로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안핵사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을 때 조사하고 오라는 조사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규수가 파견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왜 농민봉기를 했냐면 삼정유문란 때문이고 가장 심한 건 황곡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철종 때 삼정이정청을 만들기도 해요. 삼정유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하지만 둘 다 효과는 별로 없었다. 암행어사도 파견하고 그랬지만 효과는 없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임술 농민 봉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항상 왕과 신하의 이 스토리로 나온다고 했죠. 이런 문제 유형 너무 많이 봤어요. 자, 보시면 이거는 55회 3점짜리 문제인데요. 좀 어렵게 나온 문제인데 서학은 반드시 큰 화를 가져올 겁니다. 이를 따르는 이가만, 이승훈, 정약용. 정약용 나오면 뭡니까? 요거 신유박해죠. 윤지충이 나오면 신의 박해겠지만 정약용 나오니까 신유박해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 이 꼬마아이는 순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현혹하는 것이 최재우를 효수하여 최재우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최재우를 효수하라고 본보기로 삼으라고 했죠. 최재우가 좀 죽은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어린애는 철종일 거예요. 최재우가 죽은 시점은 철종 딱 죽자마자 고종 때 딱 목 자르긴 하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철종이나 아니면 이제 뭐 고종 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사용을 집행한 부분이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최재우 처형이에요. 자, 그럼 이 중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거는 사실 연도도 봐주면 좋은데 신유박해 같은 경우에는 1801년이고 이 최재우 같은 경우는 철종에서 고종 사이에 이게 사실 고종 때 이제 막 흥선대원군이 막 병임박해하는 그 시기 그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걸 고른다면 이게 너무 연도가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아닌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으로 피난하였다. 선지가 약간 좀 생소하게 나와서 어렵게 3점으로 나온 건데 공산성으로 피난한 건 인조가 이괄해난대. 이거를 여러분들 공산성에 한번 가면 딱 외워지는데 공산성에 가면 쌍수정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가 그래서 다른 말로 조선시대는 이때 쌍수산성이라고 불렀어요. 왜 쌍수냐? 쌍꺼풀 수술도 아니고 거기에 두 개의 그루에 이 나무에게 인조가 이거래나 지났댔다는 거가 너무 기뻐서 두 나무에게 관직을 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나무에게 관직을 하사한 나무다 해서 쌍수라고 불러서 그래서 쌍수정이 있거든요. 어쨌든 인조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도구를 시고했다. 이거는 거의 흥선대원군 시기죠. 그 다음에 홍경래 등이 난을 일으켰다. 홍경래 난을 일으킨 거는 순조죠. 그래서 이게 바로 1811년이에요. 신유박해가 1801년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조신원을 요구하는 삼례집회 교조신원이라는 건 이 최재우가 막 거의 사기꾼 수준으로 그렇게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원통함을 풀어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도세자 같은 경우에도 신원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장조로 추존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례집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게 1892년에 되게 늦게 일어나요. 동학농민운동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거의 이제 뒤에 일어나는 얘기다. 자, 그럼 이인자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이인자는 이제 간장게장과 관련해서 영조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아니고 다 아니고 요거 딱 1811년 바로 순조 때 일어나는 거 1801년이 신유박해니까 그 뒤에는 3번밖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선지를 하나하나 좀 꼼꼼히 몰랐으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3번 풀어봤어요. 자,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꼬아서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주교 박해 순서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런 관련된 동학에 관련된 부분도 좀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교재 가지고 한번 쭉 복습하시고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